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난 두 번의 유튜브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유튜브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진화된 남존여비의 실태 그리고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남녀평등 이런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 참여율이 한국이 훨씬 낮다.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겠죠. 우선 한국은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정치 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에서 30% 이상은 여성을 할당을 한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보다 훨씬 더 지역구 선거에서도 몇 프로 이상을 여성을 할당을 한다. 이런 게 한국은 거의 이 해년마다 그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화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참여 정치인도 우리가 더 많죠. 우리는 거의 지금 국회의원 수가 23%니까 여성이, 일본은 중의원 같은 경우는 9% 정도, 참여는 20%,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 이렇게 여성 할당제를 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라고 권고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치면에서 여성차별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도이 다카코라고 해서 과거에 사회당 위원장을 한 분입니다. 이때는 사회당도 힘이 있었고, 또 도이 다카코 씨는 사실 걸출해가지고 여성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지금도 물론 사회당으로 여성 당수가 있지만 사회당 세력이 약화됐고 또 그렇게 일본에서 여성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 숫자 전부 다 한국보다 적고, 민간기업 과장, 부장, 재판관, 변호사, 검사 비율 전부 다 한국보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는가?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죠. 일본은 일본 문화권이죠.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까지는 유교 문화권이지만 명치유신 이후에는 일본 문화권이어서, 일본 문화권이 뭐냐?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문화와 믹서를 시킨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발달돼서 서구 문명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일본은 아직 우리 한국보다 여성 젠더 문제에 있어서만은 더 뒤처지는 후진국인가? 이제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일본은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같이 유교 문화권인 유교에 속합니다. 일본은 오로지 한 나라가 하나의 문화권을 가진 일본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지금 현재는 문화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한국이 유교 문화권인가? 유교 문화권의 정수가 뭡니까? 바로 남존여비죠. 유교 문화권의 정수가. 그러면 한국이 훨씬 남존여비가 강해야 되는데 일본이 훨씬 남존여비가 강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 유튜브에서 일본의 특성을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진 않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됩니까? 5년 전에 유명한 한국의 소설이 있었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조남주 작가 쓴 장편 소설인데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160만 부. 그다음에 또 영화로도 만들어가지고 36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대만, 중국, 프랑스 등에서 여러 군데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한국 사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육아를 하는데, 그리고 여자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요 인물들이 아버지, 외삼촌, 남동생, 남편, 회사 동료,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언니, 회사 팀장, 할머니,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상당히 여성 평등을 갈구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돼서 나와가지고 실제 내용을 우리가 그 소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대반향을 일으켰는데 한국의 번역소설이 일본에서 21만 부가 팔린 거는 엄청난 겁니다. 번역소설로서. 그런데 대부분 80%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여성들이 그걸 구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여성의 마음은 비슷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가 다른 점은 그 주요 특징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성희롱 사건의 결말의 특징은 주로 민사사건으로 끝난다. 한국은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하고 같이 걸리는 게 많죠. 지금도 여러분들 파출소에 가보시면 여청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청과, 여성 청소년과 있는데 이 여청과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재판에서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같이 고소를 하면 훨씬 더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대부분 성희롱 사건을 민사사건으로만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사건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주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이 사회 인식, 여성은 더 이상 어떤 성차별 이런 문제를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끝나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본 성희롱 사건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고용주의 책임을 강력히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라는 거죠. 집단에서 고용주가 그리고 사업주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못시켰다. 미리서 예방을 하는데 이걸 사업주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사자보다도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시킨다. 그러니까 고용주 책임을 부각시키는 그런 성희롱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사회 저변에서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노동 문제 중에서 성희롱 문제가 일본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거의 2014년도 통계로 보면 45%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동 문제 중에서 성희롱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일본이 여권 신장 운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죠. 왜? 일본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은 종전이라고 그러죠. 종전되고 나서 바로 메가더 원수가 일본에 진주를 해서 일본 헌법을 고치게 했는데 그 헌법 고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바로 중점적인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여권 신장이었습니다. GHQ, 그러니까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바로 일본 정부에다 요구한 게 여성의 인권 신장이었죠. 5가지 중요 사항 중에서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1996년에 일본에 이제 스스로 남녀 공동 참여 사회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GHQ에서 여권 권리 신장을 주도를 하면서 남녀 임금에서 같아라. 그리고 여성 보호 규정을 명문화시켜라. 그리고 공창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것은 과거 일본의 헌법, 메이지 헌법이죠. 그리고 또 제국 헌법과 아주 구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이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일본 나름대로 나중에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휴직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하는 걸 금지를 했죠. 예를 들어서 1985년에는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임신, 출산 그리고 등등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게 이제 진화돼서 2006년에는 그 사람한테 해고뿐만 아니고 기타 불이익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임신, 출산 이런 내용 자체를 그 사람한테 그 관련 언동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상당히 진화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언동 규제도 사업주에 대해서 엄격히 요구를 하고 있죠.
불이익을 절대 받지 않도록 하고 또 후생 노동성에서도 그걸 감시를 하고 적절하게 필요지침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통 남성의 육아 휴직률을 증거로 많이 잡고 있는데 2012년 경우에 1.89%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 육아 휴직은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사회 풍토상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조직 내 평가가 다른 사람보다 낮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미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고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의 사무실의 그 분위기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사원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종합직 또 하나는 일반직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종합직은 뭐냐면은 어디든지 전근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종합직이라고 하고 전근이 어려운 사람을 일반직이라고 해서 이 남녀 간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 또 하나 구분하는 게 표준 근로자와 그 외의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표준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은 전근이나 야근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전근 야근이 가능한 전문 그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표준 근로자라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표준 근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실질적인 여성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일본의 공무원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공무원들이 남녀 평등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의 인식은 현모양처주의죠. 현모양처라는 게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죠. 그러니까 착한 아내는 말 잘 듣는 아내. 그래서 이런 거는 일본 공무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GHQ에서 일본을 점령할 때 일본 정부에다가 5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일본 여성 인권 신장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이 이 2가지 반대한 게 있습니다. GHQ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의 정체성 그러니까 천황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남녀 평등이 너무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조성한다. 이 2가지 중이었습니다. 남녀 평등이. 예, 그래서 왜 일본 공무원들이 반대했냐면 이거는 무상 노동력을 없앤다. 일본이. 가정에서 아무 보상 없이 하는 일본의 노동력도 일본의 고성장 시대에 상당히 일본 사회를 지지하는 밑바탕의 하나였는데 이런 걸 없앤다고 해서 일본 노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한 척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죠. 여성 권한 척도가 93개국 중에서 54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여성 차별이 아직까지는 심하다. 그리고 양성 평등에서도 사회 인식이 거기까지 못 다룬다는 점을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